삼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2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시간은 금요일 증시가 끝난 지 23분이 막 지났습니다. 3시 53분이고요. 제가 오늘은 금요일이어서 크게 막 무리하지 않고 하루 종일 증시 이슈들에 대해서 좀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물론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뉴욕 증시 금요일 마감 현황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요일 방송에서는 또 다가오는 한 주 투자자분들께서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해 드리는 방송을 올려 드릴 텐데 제가 금요일부터 이렇게 증시 이슈를 막 고민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금요일 아침에 눈을 떠서 사실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기보다는 이슈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 거 보니까 조만간 굉장히 증시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상황이 좀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다시 해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는요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날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3, 6, 9, 12 석 달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물 만기일. 그래서 3, 6, 9, 12 두 번째 주 목요일은 내마녀의 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파생상품 옵션 만기일이야 선물 만기일이야 라고 불리우는 요일은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이고요. 미국은요. 매월 세 번째 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5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5월 달 옵션 만기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 5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짚어볼 텐데요. 다우지수가 0.75%, S&P 500이 0.58%, 나스닥이 0.26% 하락했습니다. 장중에 혼조세를 보이긴 했는데요. 종가에 역시 지금은 이 매물대 부담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가에 모두 하락 전환을 해서 하락 마감했고요. 대신 하락폭은 1%대 안으로 돌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 지수는 플러스 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5월 19일 목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우선 목요일이니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전주 대비 2만 1,000명 증가했다. 그래서 21만 8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이 정도면 고용이 좋아 하고 선을 딱 그어놓은 수준이 30만 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무리 전주 대비 2만 1,000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21만 8천 명이다. 라고 해도 여전히 지금 미국 고용은 견고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5월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요. 4월달에 17.6에서 5월달에 2.6으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아예 그냥 마이너스로 전환됐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그리고 수정된 소매 판매까지 반영했을 때 5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모두 전주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월 달 기존 주택 판매도 전월 대비 2.4% 감소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집값이 만만치 않죠. 그래서 3월 달에 25bp, 5월 달에 50bp의 금리 인상이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전망을 좀 보면은요. 제가 최근에 대형 투자은행에서 경제 전망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자주 말씀드리는데 좀 정리를 해보자면 골드만삭스는요. 경기 침체로 주가가 추가 하락할 수 있다. 향후 2년간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35%까지 커졌다고 합니다.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는요. 시장 하락률이 35에서 40%가량 혹은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5월 19일 목요일 S&P 500은요. 3,900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이 도이체 방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S&P 500이 3,000포인트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앞으로 900포인트가 더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락폭이죠.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요. 1970년대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시나리오에서 S&P 500이 3,200까지 하락 가능하다라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지금 굵직굵직한 대형 투자 은행들이 S&P 500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주식시장이 빠질 것이다 이런 보고서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왜 할까요? 연준 의원들한테 협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형 투자 은행들이 결국에는 자금을 모아서 운영하는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주가가 빠지는 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연준이 자꾸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니까 대형 투자 은행에서 대놓고 니네 연준 이런 식으로 금리 인상하면 경기 침체 온다. S&P 500 막 900포인트씩 막 더 빠질 거다. 이런 식으로 연준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연준은 아웃 오브 안중입니다. 관심 없어요. 그냥 오로지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을 거야. 잡을 수 있어. 이렇게 꽂혀 있고요.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벤 버냉키 전 의장한테 쪽당했거든요. 에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속된 말로 실력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지금 와가지고 저러고 있다 이렇게 막 비판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쫄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개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한번 보여줄게. 그래 우리 연준은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기도 연착륙 시킬 거야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지만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예요. 자, 캔자스 시티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필요가 있다. 뭘 열심히 이제 금리 인상하고 있으면서. 자, 긴축이 주식시장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더 긴축된 금융 환경은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다. 연준이 금융 환경이 긴축되는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뭐 그렇다고 해도 연준이 긴축에 따른 주식시장의 영향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앞에서 이런 얘기 드렸잖아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고려하고 있는데 그런 연준조차도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거를 자기네들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같은 자본시장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다는 얘기만 하면 주식시장이 막 폭락하고 그리고 막 신흥국에서 자금 유출된다고 얘기 나오고 이러니까 연준에서 어찌 보면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주식시장의 하락이 두려워서 금리 인상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벤 버냉키였을 때 2013년에 긴축 얘기 나왔을 때 긴축 발작 한 번 있었고 2015년에 금리 인상하면서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 하겠다고 했을 때 또 그때도 증시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지금 연준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만 봤을 때 금리 인상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글로벌화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면 중국 문제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난번 벤 버냉키 의장이 긴축 발작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문제였냐면 저렇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그동안에 고공행진했는데 7%가 되지 못할 거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015년 8월 달에 증시가 크게 한번 하락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장 2015년에 미국이 오랜만에 금리 인상하고 2016년 4번의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2016년 새해 장이 열리자마자 중국 증시가 개폭락했거든요. 중국 증시만 개폭락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예전에는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위기를 아는 대형 투자 은행들이 최근 주식시장이 하락하니까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거예요. 어이 연준, 니네 그렇게 금리 인상하면 S&P 500 3천 간다?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 연준은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갔어요. 그래서 계속 50bp 금리 인상 우기고 있고요. 특히 이제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마 돈다방 미스리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이런 부분 계속 얘기했잖아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이제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연준도 주식시장 눈치를 본다.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 해드렸더니 그동안에 연준 의원들이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발표되는 특히 이날 5월 19일 목요일에 발표된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을 보면 연준 의원들이 이렇게 주식시장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요. 6월달 FOMC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92.3%고요. 그리고 7월달 FOMC 회의에서 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무려 87.6%입니다. 이거는 다 의미 없는 숫자고요. 왜 의미 없는 숫자냐면 이제 우리는요. 전략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쓰리 생각에는 이대로 주식시장이 계속 하락하면 6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 못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25bp씩 계속 하지 뭐 아마 이런 식으로 방향을 틀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짝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간 연준이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6월 달에 50bp를 인상한다. 그러면 정말 주식시장, 대한민국 주식시장 아마 2,300까지도 갈 수 있을걸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연준 의원들이 계속 5월 달에 50bp 금리 인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6월 달에도 할 거고 7월 달에도 할 거고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는 이유가 물론 우아하게 얘기하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미쓰리 스타일로 해석했을 때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연준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계속 짚어드리잖아요. 지금 5월 달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중에 제대로 나온 지표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또 6월 달 증시 전망을 해드릴 텐데요. 6월 초에 5월 달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인상해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이 커지죠. 그러면 어떤 일을 합니까? 고용을 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좋았던 미국의 고용이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당장 5월 초에 발표한 4월 달 고용 지표가 실업률은 전월과 똑같았고요. 평균 임금 상승률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증가세는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고용 지표도 고용 증가도 꺾일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여러분 전일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뭐 소매 판매 그 기업들 실적이 악화된다. 그 기업들의 어떤 비용이 증가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결국 그러한 비용 증가는 당장 고용 지표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죠. 자, 이 얘기는요. 제가 다시 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에서 2022년 중국 GDP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요. 기존 4.5에서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이유는요. 3월 달 이후에 2년 만에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이징과 상하이가 봉쇄된 상태고 6월 1일부터는 상하이는 봉쇄령이 해제될 예정이라고 하죠. 문제는 뭐냐면 수도인 베이징이 계속 확산세가 지속이 됐다고 합니다. 되고 있다고 하죠. 자, 시티은행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기존의 5.1에서 4.2로 하향 조정. JP모건은 올해 4.6에서 4.3으로 하향 조정.
모건 스탠리도 4.6에서 4.2로 하향 조정합니다. 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하향 조정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증시의 큰 악재입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7%가 깨졌어요. 그래서 그때 글로벌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때 제가 어떤 내용을 방송해 드렸냐면 언제까지 중국이 7%, 8%, 9%, 10% 성장을 하겠습니까?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성장 반열에 오르게 되면 급격한 성장률을 보이기보다는 완만한 성장률을 보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은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8%, 9%, 10%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그 가정하에 한 4%대, 5%대 초반을 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중국도 다시 경제 성장률이 꺾이기 시작하는데 아마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4%대 초반까지 끌어내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속 발표할 때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4.0이 안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미국 연준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 잡는 거는 힘들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다 보니까 다른 경제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하고 당장 주식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그리고 주식시장이 하락했는데 왜 하락했지 봤더니 금리 인상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계속 압박을 받는 거예요.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왠지 모르게 실패한 것 같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죠. 자, 그러면 어쨌든 미국은요,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그냥 가볍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일요일 방송이나 혹은 내일 방송에서 조금 더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오늘은 그냥 가이드라인만 잡아드릴게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를 비판했죠.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중국에다가 고관세 때렸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뭐 보복관세 때리고 막 그러면서 지금 관세가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그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안 잡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대중국 관세의 일부 관세 조치를 좀 폐지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미국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에게 부과한 고관세를 일부 폐지한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중국과 미국의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중국은 저렇게 가만히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결정난 것은 없다. 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금리 인상으로 물가 잡는 거는 이미 안 돼요. 힘들어요. 주식시장이 어려워해서 대형투자은행이 저렇게 연준을 압박하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고 있고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게 뭐지 아주 찾아봤더니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대중국 관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는 얼마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안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요, 이 대면 회담은 대면 면담은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고 4번의 화상 통화와 전화 연결만 했었습니다.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수주 안에 시진핑과 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왜 저럴까요? 제가 여러분 올해 2022년 경제 이슈는 첫 번째는 디폴트,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디폴트는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 디폴트 얘기 뒷부분에서 해드릴 텐데요.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입니다.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올해 여러분 11월 8일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공화당이 앞서고 있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한 게 지금 대놓고 한 게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든지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지금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관세 조치를 일부 폐지해 줄 거를 생각하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하다 보니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왠지 중국의 고개를 숙이는 것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합니다. 자, 중국은요, 시진핑이 공산당, 그러니까 공산당 임원들에게 배우자나 혹은 자녀가 해외에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당 간부들에게 승진 못하게 할 거라고 그런 방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국에서 그랬거든요. 중국 니네 만약에 대만 공격하면 니네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전쟁하는 거 봤지? 우리가 러시아 막 돈줄 막는 거 봤지? 니네 그러니까 대만 공격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 만약에 대만을 침공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 제재하는 것처럼 뭐 해외 투자 같은 거 그러니까 제재할 수 있으니까 아예 미리 그냥 해외에 투자하지 말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조 바이든 대통령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 정치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오늘 5월 20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환율도 떨어졌고 그리고 외국인도 샀고 기관은 더 많이 샀고 그리고 시황 마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서 어떤 기대주들이 올랐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조 바이든이 여러분 한국에 와서 뭐 합니까? 맨 처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 그랬고 그다음에 기업들과 면담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방향을 틀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들 만나서 뭐 삼성전자 방문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조 바이든이 왜 그래요? 지금 굉장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몰려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 얘기를 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25일 날 미국의 러시아 제재 유예가 만료가 됩니다. 자,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내 생각에는 미국의 러시아 제재 유예가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 그 얘기 뭡니까? 5월 25일자로 러시아 제재 유예를 끝내버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돈줄을 죄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직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는데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더라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미국은 러시아 디폴트 시킬 거야라는 얘기예요. 러시아 디폴트 되면은 막 세계 경제 막 무너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에이, 세계 경제 그렇게 미칠 영향은 작어.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계속 이렇게 조금씩 압박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은 터지지 않을 거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5일 날 러시아 제재 유예를 계속해주지 않으면 거기서 완전히 돈줄을 막아버리면 당장 27일 1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73억 원 정도의 이자 상환을 해야 됩니다. 달러로요. 그리고 만약에 러시아가 이거를 달러가 아니라 루브라로 상환을 해도 루브라로 상환하는 거는 디폴트다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방안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요, 인플레이션 잡으려고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어요. 특히 러시아산 석유를 수출을 못하게 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죽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좌지우지하는 그 부분 중에 국제 유가 상승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유가를 잡아야 돼요. 오펙 회원국들이 물론 증산을 하겠지만 쟤네들이 막 왕창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엄청난 비축률을 푼다고 해도 지금 국제유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그리고 어찌 보면 이 국제유가 지금 가격이 정말 수요와 공급보다는 이슈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니까
국제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 석유를 수출 금지를 하는 대신에 수출은 하되 거기다가 관세를 부과시켜버리는 그런 계획도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다. 금리를 인상해도 잘 안 잡힌다. 오히려 금리를 인상했더니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경제지표가 꺾이고 주식이 빠지고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꺾이지 않고 국제유가도 꺾이지 않고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가 중국의 관세 부과를 일부 철회해 준다라는 거 그리고 아예 그냥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린다라는 거죠. 자, 제니 젤런 재무장관은요. 러시아 디폴트 돼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러시아 디폴트 이게 아니라 이미 천천히 러시아를 압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융시장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은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계은행은 러시아가 디폴트가 되면 세계 경제가 마주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유는 국채를 갚지 않는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국채와 연결된 신용부도 스와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신용등급, 그러니까 러시아 신용등급과 연결된 신용부도 스와프가 약 7조 6,400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달러로 한 60억 달러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 1998년도에 러시아가 지금처럼 지금은 또 달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루블화 채권을 상환하지 못해서 미국에서 롱텀 캐피털 매니지먼트 사태가 발생됐죠. 뭐 이러한 어떤 자본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막 IMF 터지고 막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글로벌 경제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지금까지 해드린 얘기는 다시 아마 계속 당분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2022년 경제 이슈는 디폴트와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미국이 지금 러시아 디폴트를 시킬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11월 8일 미국의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조 바이든이 받는 압박 부분도 증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금요일 증시는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2639포인트, 약 1.81% 정도 상승했고요. 코스닥도 1.86% 상승했죠. 8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외국인들도 매수를 했습니다. 한 1,000억 원대씩 매수를 했죠. 왜? 환율이 다운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오늘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이끈 거는요, 외국인보다 기관이죠. 기관이 8,300억 원을 매수를 합니다. 예. 지수 부양해야죠. 조 바이든 대통령도 오고 윤석열과 조 바이든이 만나기도 하고 이러니까 분위기 한번 띄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돌았다. 자, 그런데 환율이 다운돼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기관이 매수했다. 근데 그러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우리나라 증시가. 그 이슈에 비해서는 갖고 있는 이슈에 비해서는 꽤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중국이 실질적인 기준금리라고 불리우는 LPR을 0.15% 낮췄죠. 그래서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항생지수도 모두 상승했습니다. 자, 문제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인상을 해요.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됐어. 그래서 그날은 증시가 올라가죠. 그런데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가만히 있어봐. 금리 인상이 이게 시장의 호재가 아니잖아. 정신 차리고 증시가 하락합니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 좋다고 얘기하고 지금 굵직굵직한 대형 은행들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니까 저 중국 저렇게 경제 안 좋으면 어떡해 라고 걱정하는 판에 중국이 0.15% LPR을 낮췄으니까 결국 그 얘기는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썼단 얘기죠. 그래서 오늘 증시가 상승한 거거든요. 근데 또 하룻밤 자고 또 깨어나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가만 있어봐. 선진국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는 것 때문에 걱정인데 여기에다가 중국이 금리 인상은커녕 금리를 인하시켰습니다. 그럼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미국과 중국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고 거기에다가 6월달 연준이 50bp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고 7월달에 금리 인상을 또 한다고 하니 이제 중국에서 자본 유출이 엄청 일어나겠구나라는 걱정을 하겠죠. 저는 5월 20일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상승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다시 빠질 거란 얘기예요. 제가 아까 오늘 방송 앞부분에서 계속 지금 무슨 얘기를 해드립니까? 러시아 디폴트 얘기 나오고 있죠. 미국에서 계속 정신 못 차리고 50bp 금리 인상 2번 한다고 하죠. 여러분 50bp 금리 인상 2번 하면은요. 정말 증시 개박살 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감지한 대형 투자은행은 연준을 압박하고 있지만 지금 연준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 알아.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증시 크게 하락하는 거 알고 우리가 그런 거 무서워서 제때 인플레이션 잡지 못한 거 알아. 지금 밀린 숙제를 막판에 막 하려다 보니까 막 부작용이 생겼다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연준에서 할 수 있는 게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연준 생각이고요. 그건 연준 생각이고 중간 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그 불안감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일부 폐지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러시아를 디폴트 시켜버린다든가 이런 다양한 안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결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긴 한데 이 중요한 얘기들은 앞으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올해 미쓰리가 예상했던 2가지 경제 이슈가 지금 다 노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는 디폴트 이야기는 상반기에 일단 포문을 열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면 이제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해드린 얘기는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 금요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상승은 미쓰리가 그렇게 크게 의미 두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매수 타이밍이 또 올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그냥 진작 살 거 올라가는데 속상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 주식은 다시 떨어집니다. 그때 사면 돼요. 예, 항상 여러분들이 평정심을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 돈은 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내일 5월 21일 토요일 방송에서 옵션 만기일이었던 5월 20일 금요일 뉴욕 증시 풀어드리면서 또 요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토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